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빅테크 위주로 조금은 온기가 좀 불어넣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하나증권 강재구 연구위원과 함께 저희 2부 같이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리고 최보아 앵커 김민 캐스터와 함께도 마찬가지로 기업 이야기 또 뉴스들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뭐 최근에 있었던 조정, 네. 지난주에 나오시고 나서 최근 몇 거래일 동안에 좀 조정이 있다 보니까 예. AI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의심도 있고 예.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돈을 예. 어떻게 벌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나온 다음부터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렸어요. 예. 기가 막히게 제가 나올 때마다 빠지고 이제 나오기 전날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당혹스럽네요 이게. 네. 어쨌든 AI 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창용 하는 총재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AI 붐 관련해가지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많이 좀 화두거리다 얘기하시면서. 뭐 어쨌든 누가 승자인지는 모르겠지만 AI 붐은 계속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반도체 산업을 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공감을 하죠, 사실. 그러니까 예. 이게 결국은 걱정하는 것들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그때 마이클 버릿이 얘기하면서 했던 것 중 하나가 네. 비용단에서 뭐 이제 너희들 과대 계산한 거 아니냐, 상각연수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요즘 이제 그러니까 연준 같은 연방은행 같은 경우도 미국에 굉장히 AI 관련해가지고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데 연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히 뭐 어제 또 구글 뭐 CEO도 얘기한 것처럼 AI는 진짜 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겁먹은 부분, 사실 이게 항상 안 좋은 부분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그것만 보니까 들려요. 네, 그렇잖아요. 이거 AI 죽으면 다 죽는 거다. 사실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라는 거고, 실제 한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연간 전망의 내용이긴 하지만 예. 실체가 있는 버블과 실체가 없는 버블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버블 하면 교과서에 튤립 버블 얘기하지만 철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닷컴 버블 같은 거라든지 철도는, 그러니까 철도 버블 같은 경우에는 과잉 투자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랐다가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라는 인프라와 생산성을 개선시켰고 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인터넷 잘 쓰고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남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과열된 현상은 항상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조정 나오는 것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뭐 한 5%에서 10%는 왔다 갔다 하고 빠지는 것들은 뭐 일상적인 거고, 심지어 저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겁을 먹을까?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우리가 있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 네. 4,000피해 와본 적 없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처음이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신세계고. 그런데 지금 변동성이 큰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예. 그만큼 변동성도 커지고 돈의 힘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지만 나중에 또 이제 이거에 이 공포를 느낀 이 순간이 분명히 또 기회가 될 거라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조정에 대한 또는 공포를 느끼는 구간이 생각보다 짧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길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뭔가를 좀 고민을 필요할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AI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AI 기업들 얘기하잖아요. 뭐 젠스왕도 그렇고 다들 사실 엔비디아 실적은 걱정하지 않아요, 아무도.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진짜 막 터지면 어쩌지? 이게 어디까 이게 정상적인 밸류가 언제지? 막 이런 가짜 것들 아니야? 그렇죠. 이런 이런 거. 것들도 그죠? 있을 예. 테고.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 저는 제일 믿어야 된다는 게 이 돈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 투자한다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그 돈이 몰리는 곳은 진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예. 그럼 이 조정의 두 번째 걱정하고 있는 건 저는 사실 이제 유동성 쪽인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유동성.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사실 일반인들도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TGA 계정이라든지 뭐 레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일반인이요? 그 뉴스단지 이런 거 보면은 예, 뭐 예. 그 일반 계정, 뭐 그러니까 재무 일반 계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이렇게 보시는데 네. 그만큼 굉장히 사람들이 스마트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더 불안 더 크게 느끼는 것 같고. 예.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거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네. 우리는 모두가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 풀리고 사실 주식이라는 게 뭐 펀더멘털도 있겠지만은 유동성의 힘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에 대해서 불확실성, 불안을 느끼고 있으니까 실제로 페드워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률이 90%였어요. 사실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근데 지금 50%, 40%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에 대한 걱정들, 이러한 것들이 좀 해소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적어도 만약에 길다라고 하면은 뭔가 연준의 시그널을 기다리는 걸 테고 네. 아니라고 하면은 뭐 사실 그것보다 그 전에 뭔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반등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저희가 뉴스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핫한 뉴스 오프닝부터 한번 가보시죠. 오늘 제가 준비했던 오프닝과 1번까지 또 거의 다 다뤄주셨는데 해주셨어요? 제가 또 다른 차원에서도 질문을 하려고 또 오프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가 중간까지 왔는데 좀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엔비디아가 가는 대로 시장이 간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밤 엔비디아 경계감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또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AI 인프라에 투자된 막대한 자금이 실제 매출과 또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확신을 좀 시장은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엔비디아가 충족해야 될 기대치가 점점 더 높아졌다라고 요약을 좀 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는 주요 지수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 실적과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면 시장 전체에 좀 파장이 클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좀 흥미로운 점을 찾아봤더니 지난 11번의 실적 발표 중에 8번이나 이 매출과 순이익 또 가이던스를 모두 상향했음에도 발표 당일 주가는 시가보다 낮게 마감한 경우가 많았다는 걸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5번 연속이나 같은 패턴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투자자들이 기대치가 얼마나 높냐라는 걸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임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 계속해서 또 실적이 말 그대로 걱정되진 않지만 투자자들의 그런 기대치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좀 확장되고 있다는 건 좀 변하지 않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까 좋을 거라고 걱정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실 그렇죠. 걱정할 만한 요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지금 시장은 약간 우려를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분위기인데 꼬투리 잡는다는 거죠. 꼬투리 잡는다는 거죠. 근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TSMC도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산해주는 애들이 그리고 아니면 이제 얘네들 갖다 조립해주는 OEM 업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조립 업체들이라든지 이 대만 기업들 보면은 매출, 그러니까 월별 매출 애들이 발표를 해요. 맞아요.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제 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을 굳이 꼽자라고 하면은 이익률 쪽이거든요, 사실은. 이익률.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은 다소 낮아질 수는 있긴 해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에 열광했던 것들이 이익률이 좋아서, 총 마진율이 좋아서 이런 것들이 혹시나 둔화가 된다면.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알고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픽 카드 이렇게 팔던 애들이기 때문에 남긴 게 꽤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마진율이 56%까지도 예상으로 올라가 있던데 그렇죠. 56%가 말이 안 되게 좀 높은 수준이잖아요. 엔비디아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지난 잠시만요. 지난 매출총 이익률 같은 경우도 72% 정도가 됐어요. 사실 72%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70%대 마진, 그러니까 장기 마진율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GPU,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픽 카드만 팔았었는데 지금은 얘네가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렉까지 다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용들을 다 얘들이 받는 거고 심지어 이걸 만들어준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비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자체를 자기네가 일부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거를 사실 젠슨왕이 지난 분기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총 이익률 자체는 작아질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 자체의 절대 양은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 그리고 뭐 아는 사람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뭐 충격은 없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가이던스 어떻게 줄 건가. 우리는 뭐 이런 거죠. 지금 발표하는 실적은 기회비용인 거예요. 내가 들고 있음으로써 이 정도까지 감내할게. 이건 내 실적인 거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얘네들이 줘야 되는 게 가이던스인데 저는 가이던스를 사실 이제 걱정하는 거는 사실 실적 발표 전에 엔간한 우리 IB나 이런 증권사나 이런 데서 다 컨센서스를 올렸어요. 사실 올리다 보니까 그 이상의 과연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건이긴 한데 저는 뭐 믿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다. 근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요즘 AI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까지 잘 나온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게 그 AI 거품론을 어느 정도는 좀 거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AI 거품론을 얘기하기에는 이게 약간 너무 많이 이제 우리가 산기가 돼서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티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막
막 극적인 반전, 뭐 네. 시장에 지금 끌어올려. 뭐 약간 요거는 비눗방울 수준이죠. 비눗방울. 네. 그러니까 요렇게까지는 아직까지 나오긴 좀 이제 음.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심지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예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그쵸. 수급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감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지는 있는 거죠. 있다. 예. 저는 좀 한쪽으로는 이런 좀 뉴스도 봤었는데 사실 이 서버용 메모리가 너무 비싸져서 돈을 좀 가격을 좀 줄이고자 뭐 스마트폰용으로 그 메모리를 바꾼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예. 사실 엔비디아가 좀 이렇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 국내 기업에서는 사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호재성 뉴스긴 한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한테는 이게 어떤 좀 이슈로 보면 될까요? 아, 그 LPDDR 얘기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 예, 그게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엔비디아가 했던 얘기예요. 했던 네. 얘기고 그거를 마이크론도 자기 실적 발표할 때 유일한 LPDDR 공급업체라고 강조를 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진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땅에서 최대한 이제 비용을 아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그러니까 AMD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이 메모리의 역할, 특히 HBM의 밴드위스, 그러니까 이 광대역 폭하고 그리고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네.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 쪽에서 뭐 이렇게 악재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많은 이제 반도체 수급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물론 여기 안에는 우리가 AI에 대한 어떠한 뭐 수익성, 생산성, 아니면 뭐 부채 이런 것들을 계속 너무나도 우리가 뭐랄까요, 정말 의사로 치면은 정말 메스 하나 들고 하나씩 이렇게 난도질을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기는 버블이 나오게 된다면 네. 그게 시장에서는 또 타격이 있고. 과거에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닷컴 버블이라는 여러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학습 효과를 인해서 조금만 뭐가 생기면 이거 지금 버블 아니야? 라는 그런 뭔가 엄청나게 좀 빠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서 정말 우리 투자자들이 약간 미쳐가는 그런 구간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다 안 미쳐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저희가 미쳐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뉴스 하나만 더 보고, 네, 그다음에 또 좋습니다. 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 사실 저희가 QT 중단에 대한 내용이 또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한 보름 정도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예. 가져왔습니다. 이 미국 연준의 이길물 영래포 잔고가 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인데요. 화요일 이용액은 약 9억 500만 달러로 전일 31억 7천만 달러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단기 자금 수요가 눈에 띄게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또 해석이 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감소가 금융시장의 유동성 상황의 변화를 좀 반영할 수 있다면서 향후 연준의 정책과 또 단기 금리의 움직임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소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 연준의 예상되는 그런 대응으로는 양적 완화의 시기를 어느 정도 좀 앞당길 수 있지 않냐 이런 반응들이 시장에서 있거든요. 예. 이 앞당길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만 사실 1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근데 굉장히 스마트해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런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것까지 다 보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유동성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영래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래포 유동성을 갖다가 얼만큼 이제 영래포 자체가 금융기관이 시중에 이제 돈이 많으니까 맡겨둘게 이건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시장에 돈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유동성 약화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요즘 좀 되게 고민 중인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진짜 약간 저의 음모론이긴 한데 이거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애널리스트시죠? 네. 오늘은 애널리스트이신데 자 오늘 음모론 하나 나갑니다. 예. 이게 약간 재무부와 연준의 기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TJ 계정 아까 말씀드린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고 해서 사실 재무부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면 이 계정에 자금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럼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셧다운이 있었으니까 그동안 빨아들인 거 줄이지 못한 거 아니냐, 못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과연 연준 입장에서는 증시가 흔들리는 거를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 증시가 흔들리는 걸 좋아할까? 금융 불안정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싫겠죠. 금융 안정화시키고 네. 물가도 안정화시키고 이렇게 스테디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골디락스를 만들고 싶어 할 텐데 원치 않을 거예요. 과열도 싫고 그냥 뜨뜻미지근하지만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게 연준의 의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제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하면은 당연히 증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재무부 입장에서는 이래도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라고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은 기싸움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너희들 증시 흔들리면은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대부분이 소비 국가다 보니까 소비 주체인 가계의 자산 대부분이 금융자산이죠. 금융자산 흔들리면 니들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니들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흔들리듯이. 그렇죠. 그것처럼 생각하면은 너희들 그러면 그렇게 계속 빨아들일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기싸움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음모론이 하나 있겠는데 어쨌든 긍정적 시나리오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부터 이제 연준의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고 셧다운이 끝났기 때문에 재무부가 자금을 방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증시는 다시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FOMC에서 매파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유동성에 대한 불안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건데 제가 만약에 연준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불안한 건 원치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매파적인 그 정도에도 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보시기에 지금 시장이 뭐 매파적일 거다 이야기는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지금으로서 가장 강력한 매파적인 기조가 어떻게 보면 금리 동결이라고 친다면 그보다도 더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연준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한번 잡으면은 그 방향을 가야 되는 거고 항상 그러니까 한번 이 사람들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월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했지만 놓쳐버렸고 그래서 맨날 이제 트럼프가 레이트 파월 얘기하는 이유도 중 하나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너 왜 자꾸 대응을 미리 하지 않고 천천히 하냐라고 불만을 갖는 거라서 사실 지금 하는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이 예방적인 성격이다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냥 금리 인하라는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되게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 그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첫 8개월 동안 물가가 지금까지 1.4% 정도 올랐대요. 근데 전 정부인 바이든 정부 때는 연 5.4%씩 올랐고 누적으로 23%가 올랐으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 정권 하에서 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 금리 인하를 결정할 근거가 되게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봤거든요. 그게 약간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너무 높은 그 전 정권이 만들었던 그쵸. 그 상황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또 물가에 대한 어떤 악재를 좀 받아들였고 그렇죠. 뭐 지금에 있는 물가가 잡혀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 바이든 정부에게 그 책임을 계속 전가해서 너희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그걸 떠나서 지금의 물가가 이렇게 지금 튀어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그 책임 전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매번 하는 얘기가 이거는 바이든 때 경제다, 이건 내 때 경제다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좋은 거는 이제 내가 한 거고, 그렇죠. 안 좋은 건 네가 한 거고. 그렇죠. 딱 트럼프 스타일인 거죠. 그게. 그렇죠. 제가 좀 약간은 어찌 보면은 좀 꼬아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노동 지표가 안 좋다고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세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뭐 정말 난리가 나가지고 나는 그러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예를 들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금리를 올리는 방향 또는 금리 동결을 하는 건데 지금의 이 관세라는 것 자체는 소비가 급증해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관세라는 것을 이 인플레이션 야기시키는 것 자체가 소비가 급증하거나 너무나도 경기가 좋아서 그런 게 보다도 가격에 대한 전가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에 대한 소비력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관세라는 거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자체가 과연 시장 자체가 좀 과열이 돼서나 또는 이런 당연스럽게 좀 매파적으로 가야 될 구간이 있을까? 라는 저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엔 그 단어 안에 이 관세라는 것도 우려는 하지만 그렇죠. 과연 미국 시장이 노동 지표가 안 좋고 사람들의 소비력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K자 경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GDP가 또 4.1을 기록할 정도로 너무나 좋아요. 근데 GDP를 또 하나 뜯어보면은
소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기업들의 엄청난 투자가 그 안에 그쵸. 또 들어갔기 때문에 GDP가 또 상승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이 상황 자체가 금리 동결이나 이게 물가나 이런 것들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인플레이션의 성격을 한번 좀 뜯어서 봐야 되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좀 그 그러니까 부분은 좀 생각하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바이든 정권 내내 사실은 금리 인상만 했거든요. 사실 이게 참 재밌게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예. 유동성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소비 과열에다가 심지어 바이든의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퍼주기식 정책이 좀 강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보조금 같이 지원해주고 예. 뭐 지원하다 보니까 과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나 성장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GDP가 좋아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들이 경제는 좋아지는데 완만하게 물가가 내려가는 이 골디락스 현상을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 때리고 하다 보니까 네. 약간 불안감들이 생겼던 거고 그게 이제 4월 달 반영이 됐던 거고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해소되고 관세 문제도 해소가 되고 심지어 IMF는 경기 전망을 미국을 올렸어요, 심지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경제 자체는 아직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진짜 이거 갖다가 뭐 세게 잡아야 되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가 걱정하는 거는 이거죠.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진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하면은 그건 진짜 위험한 거고. 그렇죠. 네. 예, 저도 이제 그렇죠.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인데. 만약 경제가 진짜 너무 과열돼서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던 건데 우리가 그냥 경제가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진짜 그때는 시장은 정말 큰 충격을 받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시장이 버티고 거예요.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FMC 많은 연준위원들이 이제 발언들이 좀 이제 하나둘씩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기업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AI 모델은 폐쇄적이고 비싸다. 예산에 민감한 개발도상국들은 결국 저렴하거나 무료인 중국의 AI 모델을 택할 것이고 이러한 흐름은 결국 글로벌 표준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모든 것이 비용에 따른 것이다. 라는 말을 한번 좀 서두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최근 한 팟캐스트 인터뷰를 통해 남긴 발언인데요. 중국의 장대한 오픈소스 AI 생태계 구축을 확실하게 경계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이 경고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시장의 지배력 장악을 넘어 그동안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해왔던 전 세계 AI 패권에 대해 비용이라는 부분을 최강점으로 한 중국의 점유율 확대 혹은 정교한 우회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을 잘 암시합니다. 리 카이프 전 구글 차이나 사장은 테드 AI 컨퍼런스를 통해 중국의 오픈소스 모델이 이미 메타의 라마를 능가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바이두,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들이 개발한 모델들은 글로벌 오픈소스 AI 모델 상위 10위권을 차지하며 오랫동안 굳혀왔던 AI 시장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미국의 AI 모델이 폐쇄적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물론 안보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 모델이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이 딥시크나 알리바바의 Q13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용, 성능, 그리고 보안 이렇게 AI 시장의 가장 큰 세 개의 카테고리를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이냐인데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은 없습니다. 일단 중국은 저렴한 비용과 고성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미국이 먼저 시작한 일명 반도체 전쟁이 있죠. 현재 AI 시장은 엔비디아의 H100, B100과 같은 고성능 GPU 없이는 구동이 불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하드웨어 칩을 넘어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확장돼 있다는 건데요. 후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쿠다겠죠. 사실상 전 세계 AI 개발자 90% 이상이 쿠다의 생태계 산하에 있고요. 미국 정부도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큰 카드인 셈이죠. 미국 상무부는 안보를 이유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의 중국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사양이 낮은 엔비디아의 다운그레이드 칩 H20 혹은 화웨이의 어센드 910B와 같은 자국산 칩을 이용했는데요. 다만 화웨이의 칩은 엔비디아의 몇 세대 전 제품인 A100과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 쿠다와도 호환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용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 확산 전략은 바로 이 쿠다가 지배하고 있는 생태계를 붕괴시키려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정 하드웨어, 즉 엔비디아의 GPU에 종속되지 않는 강력한 오픈소스 AI 모델을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쿠다가 아닌 다른 플랫폼, 그러니까 중국이 만드는 자국산 AI 반도체 위에서도 AI를 구동할 수 있도록 이른바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이 AI 주도권을 압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그 자리는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것도 더 이상 무리는 아닌데요. 중국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만 혹은 AI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하드웨어, 즉 반도체 자립, 그리고 소프트웨어, 또 생태계 확장 이 두 개의 주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거겠죠.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자체 AI 칩 어센드 시리즈를 고도화하고 있고요. SMIC는 5나노미터 공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직 성능 면에서는 TSMC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점점 더 좁혀지고 있죠. 한편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실행 계획은 미국 정부를 겨냥한 것인데요. 이 타겟은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이들에게 저렴한 AI 모델과 디지털 인프라 또 데이터 공유를 제한하고요. 중국 중심의 거대한 AI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중국의 전략은 이렇게 투트랙이죠.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맞서서 자국산 AI 칩과 HBM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그와 동시에 공짜 오픈소스 AI 모델로 여러 나라들을 확보해 이 엔비디아 쿠다로 통합된 미국 중심의 AI 표준에 맞서는 또 다른 표준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날 나왔던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UBS는 만약 중국의 AI 모델이 미국을 앞서게 되는 날이 온다면 AI 시장이 다각화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용이 언급이 됐는데요. 이제는 성능이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음에도 중국 AI의 모델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고 주식시장 차원에서만 봐도 중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미국 기업들보다 아직까지는 많이 낮기 때문에 진입하기에도 매력적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아시아 국가들, 또 개발도상국들이 모두 양국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또 지정학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AI 승패를 둘러싼 다툼은 아마 이제 시작이겠죠. 과연 엔비디아의 독주가 확실시 될지, 혹은 미국과 중국이 양립하는 세상이 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중국 AI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용적인 측면으로 좀 다가가고 있고 좀 너무나도 비싼 미국산 AI, 뭐 지금 많은 오픈 소스로 좀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이야기는 사실 젠슨아 CEO가 과거부터 계속 또 언급을 좀 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다가는 AI가 중국이 다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 일주일 전쯤에 또 이제 외신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중국에 관련해서는 연구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중국의 이러한 뭐 빅테크 또는 뭐 알리바바 같은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 뭐 휴머노이드는 뭐 나중에 일인 것 같고 아직까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AI 시장 중국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국급인가요? 그러니까 성능으로 치면은 사실 중국이 우리가 이제 약간 편견이 좀 있긴 하잖아요. 사실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는 태무, 슈인 이런 이게 있어요. 중국은 가다가 혹시나 시진핑 주석이 기분이 나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3년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참 이게 안보나 보안 문제가 사실은 되게 커요. 이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엔 전시에 준한다는 표현을 저희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에 준할 정도로 이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7월 23일 날 트럼프가 얘기했던 그 팩시세, 그러니까 백악관의 그 팩시세에 올렸던 그 전략처럼 말 그대로 미국이 다 인프라까지 깔아줄게 이거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중국의 전략 자체 이 오픈 소스라는 게 후발주자가 분탕질을 치는 전략 중 하나인데 분탕질을 치는 그렇죠. 전략이에요. 아무래도 선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되게 어렸을 때 막 이마켓플레이스 이런 거 처음 배웠을 때 그때 선두주자의 기술이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선두주자를 못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이 선두주자들이 독과점하는 이런 시장이 이 인터넷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선두주자 입장에서는 후발주자가 뭐 한다고 하면 똑같이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진짜 공짜로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써 좋지 이렇게 하면서 풀어버리면 되는데 사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도 한번 똑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게 어디서 구동되느냐. 결국은 얘를 소프트웨어로 볼 거냐 네. 아니면 플랫폼으로 볼 거냐 요 관점의 차이거든요. 얘를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로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플랫폼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픈 AI가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건데 네. 그럼 얘가 어디서 구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구동이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결국 우리는 클라우드에서 구동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전 세계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텐센트는 2%예요. 나머지는 다 미국 기업들이나 혹은 네. 그 외 기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미국이 잡고 있는 이 시장에서 그럼 이 클라우드 시장 그 이상을 확장시킬 수 있겠느냐, 그럼 구동을 어디서 했겠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럼 이제 쓰다 보면 사람들이 또 이제 시장 점유율 보면은 85%가 챗 GPT예요. 그 트래픽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 그러면 과연 챗 GPT 이상의 무언가를 줄 수 있겠는가? 요것도 하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차별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기업용으로도 좀 재밌는 이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2025년 초 대비해서 7월에 오픈 소스 모델 사용률이 미국에서 19%에서 13%로 감소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 후발주자 입장에서 되게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을 했습니까?라고 봤더니 기존에 있던 공급 업체에서 업그레이드한 게 한 66%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변동이 없었다가 23%고 쓴 거 그냥 쓴다 이게 23%였고 그리고 공급 업체 변경했다가 한 11%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럼 이 IT 담당자들이 이 도구를 왜 선택했냐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는 성능, 그러니까 가성비보다는 퀄리티 쪽을 조금 더 선호를 했더라.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이 전략 자체,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오픈 소스 전략 자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이왕 지금의 AI로 생산성을 효율을 좀 높이더라도 뭔가 오픈 소스보다 정말 퀄리티가 좋은 그러한 AI를 우리가 채택을 해서 어떤 생산성을 우리가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그러한 선택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엄청나게 보완이 필요한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오픈 소스 쓰기 힘들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에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러면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AI 시장이 결국 뭐 미국의 고성능, 뭐 중국은 뭐 저비용 이렇게 뭐 양립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약간 만약 미국의 전략대로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은, 우리나라도 사실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의 클라우드를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이번에 만약에 중국이 이걸 갖다 깨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중국의 클라우드 시장처럼 사실 내수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선택한 게, 그럼 선진국으로 가는 건 아직까지는 좀 갈등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도상국들을. 그렇죠. 이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도 어쨌든 퍼져나갈 거니까, 이렇게 확산시키려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그 개발도상국의 파이가 꽤 크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파이가 크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조금, 거기가 또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또. 그렇죠. 네. 돈이 없어서. 그런 것, 돈이 없어서 하기보다는 이제 인프라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거잖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실 젠슨 왕이 온 이유가 사실 인프라 팔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깐부 치킨 먹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물건 팔겠다는 거고 사실은 그렇죠. 이 파는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사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 가서도 AI 인프라 사우디 왕 빈 살만이 산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기 때는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기 때는 방산이라든지 이런 미국산 제품들을 팔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AI 장사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짜 이게 저도 지금 중국 AI에 대해서 뭐 저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긴 했었는데 사실상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좀 침투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국가 안보 측에서는 이게 풀리지 않는 뭐 히토리아 비슷한 이런 느낌으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시장의 어떤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데이터를 통해서 좀 지켜봐야겠네요, 결국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안보적인 측면 안보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뭐 실질적 물리적인 부분이 없어서 사실 전시에 준하는 갈등도 하고 있고 막 금을 모으고 있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쉽게 내주진 않을 거다라고 쉽게 내주진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뉴스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상상의 나라가 폐지가 됐다가 오늘 다시 개최했어요. 시작하는데요. 시즌 2 오랜만에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재미없으면 바로 폐지하는 거. 죄송해요.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좋아하는 영화 장르? 네. 뭔가 SF라고 대답을 해줘야만 할 것 같은 이런 압박감은 진짜요? 뭘까요?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최근에 막 비쇼트 얘기 나오면서 그 영화를 또 다시 찾아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좀 이런 관련된 내용만 모아서 좀 공부도 하고 또 그 스토리도 있는 영화들을 막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SF라고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경제 영화가 좋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경제 영화가 좋다? 아, 이렇게까지 자, 오늘 직관적인 시즌 2 됐고 내일은 시즌 3 시작합니다. 아니, 왜냐면 너무 시시했어요. 죄송해요. 경제 방송에서 경제 영화 너무 재미없었어요. 제가 오늘 또 이 뉴스를 소개하려고 요즘에 아마 빅쇼트 또 많이 보실 거예요, 또.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클 보리가 나오면서 잠깐만, 예전에 마이클 보 어떤 사람이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 저 같은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내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건데 이런 분야에 대한 내용을 좀 추천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 칠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사람으로 친다면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뭐 남자친구라든지 그런 분은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그쪽에 이제 지식이 있다면 이걸 막 추천을 해줄 텐데 저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남자친구가 없다는 거. 그래서 거죠? 이제 이제는 좀 AI가 이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할 찰나에 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나이 3가 주도권을 반격했다는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가 말했던 이 눈치가 좀 사람으로 친다면 눈치가 실제로 AI한테도 적용이 됐다는 게 또 재미나이 3에서는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눈치를 좀 기술을 했냐면 reading the room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분위기를 읽을 줄 아는 AI다라고 또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보자면 이 사용자의 의도와 맥락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예전보다 이렇게 짧아진 프롬프트만 사용한다고 해도 원하는 답을 좀 내준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만큼 더 성장했다라는 의미의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좀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개발자들을 위한 새로운 에이전트 플랫폼 구글 또 안티그래비티가 처음으로 소개가 됐고요. 시각적인 요소도 함께 포함이 돼서 인터페이스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생성형 인터페이스 기능까지도 함께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3살이 된 귀여운 재미나이인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귀엽지만은 않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뭐 AI 중에서 가장 좀 기능이 좋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재밌는 거 본 게 그 챗 GPT가 아부를 너무 많이 한대요. 그래서 맞아요. 이 재미나이는 아부성 발언을 약간 줄인 버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챗 GPT가 나한테는 아부 안 하던데. 질문할 때마다 역시 맥을 짚으셨습니다. 뭐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내가 야 그래 난 핵심을 짚었구나 지금. 나 좋은 질문했구나. 맞아요. 그래 나는 똑똑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약간 저를 약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데 이상한 대답을 해줘요. 답이 아닌 걸 대답을 해주고 핵심을 짚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챗 GPT 있었는데 그게 많이 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사람 같아지는 것 같네요. 사실 근데 챗 GPT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용도로 많이 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 게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위로를 많이 얻는다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많은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챗 GPT 많이 쓰시는 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 친구는 이별할 때 남자친구한테 상처 안 받게 둥글둥글한 말로 이별 메시지 써줘 하니까 그 챗 GPT가 진짜 사람이 쓴 것보다 더 잘 쓰더라고요. 그 감정적인 부분. 참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가끔 이제 혼자 이렇게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혼자 이제 사무실 노세요? 그렇죠. 사무실 혼자 있으면은 그냥 얘기하다 야 그만 농담 그만해 뭐 이러면서 서로 대화도 하는데 좋더라고요. 가끔 혼내기도 해요. 챗 GPT 혼내기도 해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대답이나 해줘. 알겠습니다. 저희 또 히키꼬모리 애널리스트 강재구 위원님. 오늘의 주인공은 재미나이였죠. 재미나이 3.0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보셨을 텐데 물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생성형 AI를 내놓으면은 우리가 가장 월등하다라는 벤치마크만 쫙 깔잖아요. 뭐 그게 이제 너무 일상화돼서 이제는 뭐 와닿지도 않는데 이번에 뭐 3.0에서 혹시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사실 챗GPT 같은 경우도 5.0 버전 나오기 시작했고 5.1까지 그쵸, 5.1 나왔죠. 5.1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재미나이 3.0 나왔는데 사실 시장 반응이 없어요. 맞아요. 어제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해요, 실제로는.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기업 단위나 이런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엔 너무 고스펙이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제가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애플을 봤을 때 우리 디스플레이 보면 뭐 레티나 어쩌고 어쩌고 뭐 어쩌고 근데 레티나는 이미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화질의 그 최고의 그 부분이고 그 이상은 사람이 못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더 좋다고 해도 맞아요.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AI 생성형도 이미 우리의 지식을 넘어섰는데 그 이상의 지식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그 부분이 지금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갖다가 막 찾아보다가 예전에 이제 보니까 2023년 2월 9일 날 제가 쓴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챗GPT가 나오고 나서 구글이 주가 빠져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챗GPT가 제가 그 당시 제목을 챗GPT가 구글 링을 대신한다고라는 질문으로 제목을 하나 썼었는데 맞아요. 그때 되게 결론은 사실은 이제 원래 이 시스템 자체는 구글의 시스템을 가져왔기 때문에 구글도 잘할 거다, 그러니까 알파벳도 잘할 거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 둘의 차별을 못 느낄 정도로 너무 이제 고차원화가 돼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별 감흥이 없는 거 아닌가? 이제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나오면서 하필 AI에 대한 논란이 정말 최정점에 있는 시기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인 이 시점에 이게 나온 게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뭔가 AI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켜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불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아예 또 다른 제3의 뭔가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느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일단 재미나이가 나오긴 했지만은 뭐 그렇게 뭐 시장에서는 뭐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다. 뭐 이렇게. 그쵸. 뭐 예전 같았으면 와 막 열광하고 심지어 기억하시겠지만 소라가 딱 나오고 인간의 뭔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나오는 거는 냄새 맡는 거 정도는 나와야 와 진짜 대단하다. 지금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구글 켜놓고 강아지 하면 강아지 사료에 관련된 광고 나오잖아요. 마이크로 그냥 음성을 임식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AI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AI라고 하면 답변을 주는 이런 기계라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게 계산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산기고 함수고 매개 변수를 어떻게 만드냐 이게 관건인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답변을 우리가 어떤 기계에 넣어요. 그럼 B라는 답변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거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은 2. 그러면 이 X는 당연히 1이겠구나. 그러니까 1을 넣었으니까 플러스 1에서 2 나오니까 이거 알아요. 근데 이제 이 매개 변수인지 이것들이 복잡해지고 계산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GPU를 많이 쓰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왜 나오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인들이 체감하기에 그렇게까지 체감할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재미나이 3.0은 나왔고, 오늘 그래도 뭐 알파벳은 지금 프리마켓에 1.8% 정도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1.7% 왔다 갔다 하는데요. 좋은 흐름을 지금 현재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업 이야기로 또 넘어가서 어떤 기업 이야기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TSMC 쪽으로 시선을 조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 TSMC 애리조나 공장이 어닝 쇼크를 맞이를 했습니다. 이 TSMC의 미국 법인의 분기 이익이 무려 99%나 급감한 건데요. 이 마가를 표방해 메이드 인 USA를 추구를 했지만 그 이면에는 고비용 또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러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고된 악재였다라는 내용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C 미국 사업부의 금분기 이익은 이전에 42억 3,200만 대만 달러에서 4,100만 대만 달러까지 대폭 줄었습니다. 이후로는 4나노인 1공장의 성숙 공정 안착과는 달리 2공장에는 3나노 최첨단 공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수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TSMC가 미국 투자를 결정한 순간부터 업계가 끊임없이 제기했던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미국 제조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전혀 부재했음이 잘 드러나는 포인트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TSMC 미국 범인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현지 노조는 TSMC가 저임금의 미숙련 대만 노동자를 이용해서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라는 이유로 비판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 갈등이 극으로 치닫자 이 애리조나 1공장의 가동은 원래는 2024년을 예정으로 했었지만 결국 2025년으로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지연 비용이나 대만에서 수백 명의 경력직 엔지니어를 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TSMC의 이번 실적에 잡혔죠.
애리조나에서 똑같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 중인 경쟁사 인텔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이 본투비 USA인 인텔은 다른 데서 어려우면 어려웠지 적어도 이런 외국 기업의 서름은 겪고 있지 않습니다. 월가에서는 TSMC 애리조나 공장의 운영 비용이 대만 공장의 운영 비용보다 적으면 30%, 많으면 50%까지 높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TSMC 전체 기업의 총 마진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제시했던 칩스 법안의 보조금, 즉 66억 달러의 투자금과 50억 달러의 저리 대출도 이 TSMC가 애리조나 공장에 들인 650억 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어마어마한 적자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이유로 TSMC에게 2나노 공정까지 애리조나에서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 역시 오히려 하나를 얻으려다 열을 잃는 꼴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 3나노 도입만으로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최악이 됐는데 여기에 더 비싸고 복잡한 2나노 공정까지 미국에서 한다는 건 금전적인 차원에서는 결국 자살 행위겠죠. 이 애플, 엔비디아, AMD 등 미국 핵심 고객사들은 대만 리스크의 분산을 원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메이드 인 USA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수익성 악화를 감내해야 합니다. 이 TSMC에게는 미국 사업이 진퇴양난의 기로입니다. 다만 이날 아시아 쪽에서는 긍정적인 소식들도 많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TSMC가 최근 2년간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의 정부로부터 총 1,470억 대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47억 1천만 달러 정도이니 이 TSMC의 글로벌 공급망 확장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조금 전에 나왔던 미국 애리조나의 TSMC 애리조나 법인, 독일 드레스덴의 유럽 반도체 제조 법인, 일본 구마모토 현의 일본 첨단 반도체 제조 법인, 그리고 중국 장쑤성 난징의 TSMC 난징 법인 등의 운영 비용에 해당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부 보조금은 TSMC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첫 시작이다 보니 여러 가지 난관들도 많습니다. 과연 TSMC가 어떠한 방식으로 글로벌 반도체 지형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되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자, 뭐 많은 빅테크, 특히나 엔비디아 아마 뭐 TSMC의 뭐 수주가 꽉꽉 차 있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애리조나의 첨단 반도체 공정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또 나아갈지. 네. 뭐 TSMC 걱정이라고 하기가 조금 뭐랄까요? 뭐 걱정은 되는데 참 그렇죠. 이게 뭐 TSMC인데 그죠? 거의 독보적인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TSMC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 TSMC 그렇죠.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삼성가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상 지금 파운드리를 뭐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첨단 공정에서 엔비디아 같은 압도적이죠. 그렇죠. 없죠 사실은. 없어요 지금. 예, 지금 뭐 우리 삼성도 이제 뭐 테슬라 거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엔비디아라는 그 독점 체제 GPU라고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제는 뭐 브로드컴이나 뭐 AMD나 아니면 뭐 알파벳 TPU나 이런 것들이 점점 나와서 그 경쟁을 점점 갉아먹는, 그러니까 완전 독점에서 이제 경쟁 구도로 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오히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야 이게 이제 수요가 앞으로 빅테크들의 수요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얘네들 수요가 좀 적어지니까 서버 렉을 만들고 그런 것들 공급을 해주고 너희들 칩 갖고 오는 거 우리가 다 적용시켜줄게 이러한 방향까지 나가고 있는 건데 그렇죠. TSMC는 완전 반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만고만했던 경쟁 업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TSMC는 그쵸. 엄청나게 거대하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엔비디아와 TSMC의 방향이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독점으로 나가고 있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계시는지 뭐 어떻게 보세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제조업 자체가 돈이 안 된다고 해서 효율성 때문에 내보내기 시작했던 거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망가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조업이 중요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얘네는 이런 쪽을 계속 발전을 시켰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 모토 자체가 TSMC의 모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쟁사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얘들은 그냥 다 내 고객이다 생각하고 만드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나마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제 한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텔은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좀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격차 부분에서는 실제 생산하고 있는 거랑 생산을 준비 중인 애들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격차를 좁히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와 이제 테슬라와의 어떤 파트너십이 좀 체결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AI 뭐 5, 6 이러한 이제 반도체 칩을 본인들이 생산하겠다. 내가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서 그걸 골머리를 쏟고 있고 맞아. 또는 반대쪽에서 내가 휴머노이드와 그 반도체 칩 이 두 개가 내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분이다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실적 발표 때. 근데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TSMC가 너무 꽉꽉 차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같이 이용을 하려고 했던 파트너십과 또 요번에 나왔던 실적 발표 가이던스에서 반도체 칩이 이게 생산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니까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TSMC가 지금까지 뭐 2028년까지 수주가 차 있다라는 것도 지금까지지만 지금의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더 앞으로 나아가서 더 독점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게 사실 급하기로 치면은 예를 들어 테슬라가 있고, 그러니까 머스크가 있고,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 더 급하긴 해요, 마음이.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TSMC처럼 빨리 당장 만들 수 있는 데한테 맡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기의 특화된 그런 제품들을 만들겠다는 거고, 사실 되게 긍정적이었던,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으로서 되게 이제 반가웠던 소식 중 하나는 원래는 AI6 칩을 이제 그 삼성한테 맡기기로 했었는데 5부터 시키겠다라고 한 이유가 이제 연습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확실히 밀어주겠다는, 그렇죠. 연습시키겠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생초짜로 야 만들어 이게 아니고 이제 AI5부터 너희들 TSMC 옆에 붙어가지고 배우면서 만들어 이러면서 수율 잡아가면서 계속 자기네가 컨트롤 해가면서 맞춰가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부분이라서 사실 뭐 저도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은 혹시나 위원님께서 보시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뭐 지금 뭐 디램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이 사이클 특히나 과거에 뭐 2, 3년 정도 되는 사이클이다, 뭐 4, 5년 정도 되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뭐 각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다 다양한 의견들을 좀 내놓긴 했는데, 요 사이클은 좀 아주 장기적으로 갈 사이클이라고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국내 반도체 애널, 메모리 반도체 애널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약간 항상 그 메모리 사이클을 맞추기는 정말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렇죠.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들이 공급을, 그러니까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을 얼만큼 늘릴까, 이게 사실 제일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호황기를 갖다가 진짜 구조적 호황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걸 단숨에 끊어버릴까? 혹은 그 양산을 해가지고 예전처럼 막 양산을 해가지고 끊어버릴까? 요거는 만약에 제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고 하면은 아니지 않을까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뭐 짧은 사이클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지금 방금 TSMC 관련해서 또 반도체 또 파운드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오늘 이제 뉴스에 대해서 또 하나 확인을 해보고 또 이야기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잠깐 넘어와서 엔트로픽에 투자했다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 AI의 경쟁자인 엔트로픽에 무려 50억 달러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했다는 소식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경쟁사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이유는 특정 AI 모델에 너무나 크게 의존하지 않고 또 다양한 AI를 자사 클라우드 생태계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투자로 엔트로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3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또 약속을 했고요. 또 사티아 나델라 CEO는 이번 투자를 두고 산업이 승자 독식 경쟁을 넘어서 또 모든 고객과 산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 폭넓은 역량을 보다 구축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엔비디아도 엔트로픽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최신 GPU를 제공하고 또 AI 생태계 경쟁에 뛰어들겠다라는 의지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좀 사실 봤을 때 거대 이런 거대 기업들이 또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이젠 좀 카르텔이 될 정도로 좀 그들끼리만의 리그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 AI와 경쟁자인 엔트로픽에 50억 달러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생태계 확장에 있어가지고 전략적으로 뭐 선택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요 뉴스 어떻게 뭐 받아들이시는 뭐 특별한 뭐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참 그러니까 사실 원래 코파일럿을 주로 메인을 하다 보니까 칩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퀄컴이라든지 이렇게 처음에 코파일럿 나왔을 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해요라고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영향력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사그라들었잖아요, 코파일럿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부분을 엔스로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령 오픈 AI라든지 이런 쪽이랑 이제 확 보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이제 어쨌든 애저 쪽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애저 클라우드를 갖다가 엔스로픽이 사용한다는 거, 이게 일단 긍정적이고, 두 번째는 얘네가 쓰고 있는 365 이쪽 소프트웨어도 엔스로픽에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좀 재미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사티아 나델라와 샘 얼트먼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기엔 뉘앙스가 사티아 나델라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수익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샘 얼트먼이 그럼 뭐 우리 지분 팔든지 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약간의 좀 묘한 어떤 이야기, 뭐 물론 이제 둘이 좋은 얘기를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뭐랄까요, 뭐 이렇게 뭐 불협화음 같은 느낌도 살짝 그 대화 속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엔트로픽에 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게 오픈 AI를 오히려 좀 우려시킬 수도 있는, 오픈 AI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찌 보면 약간 아픈 손가락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고 캐시가 계속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로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다각화 전략을 이번에 그대로 좀 보여준 게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야겠네요, 저희는.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요즘 샘 알트먼이 좀 미움을 받나 봐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봐도 근데 얄밉죠. 약간 좀 저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건방져 보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요. 뭐랄까, 심지어 이번에 정부 보증 얘기 나왔을 때는 엘리자베스 홈즈냐 상대하이냐 뭐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로 굉장히 미국인들한테 반발을 사는 그런 인물 중 하나인데, 근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거죠. 우리는 을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너희도 자꾸 그렇게 건방지겠구나. 이거 이세는 거고, 물론 뭐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벤더를 다양하게 두는 거는 어떤 기업이든 사실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네 코파일럿도 있지만 지금 오픈 AI의 챗GPT가 유행이지만 혹은 기업들이 쓰는 입장에서는 엔스로픽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멀티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협상력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너무 의존했을 때 이게 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산 차원에서도 훨씬 더 뭐 유리한 거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재규 위원님이 샘 올트먼이 건방지다 이렇게 샘 올트먼이 저 위원님보다 2살 위 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망언을 냈다. 저랑 동갑이요. 샘 올트먼 저랑 동갑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웃자고. 그럼요. 저보다 훌륭한 형인데요. 훌륭한 형이죠. 샘 올트먼은. 그럼요. 갑자기 또 친해졌어요. 자, 오늘 저희 위원님께서 또 준비한 기업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순간인데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은 저희 이제 연간 전망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연간 전망을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나온 종목들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프로세서 기업들 대표적인 거죠. 사실 뭐 알고 계신 기업들인데 어떤 기업인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좋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제목으로 깔아놓은 게 엔비디아는 포트폴리오에 깔고 가야 하는 AI 대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그렇죠.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엔비디아 하면은 뭐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그냥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GPU 만드는 회사 뭐 이렇게까지 뭐 물론 뭐 서버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GPU가 아닐까? 그게 메인이고 이거 사업부를 얘네들이 데이터 센터 사업부 그리고 게이밍 사업부, 자율주행도 뭐 일부 있었는데 그게 그죠? 오토모티브 사업부 있고 그죠?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전문 시각화 사업부, 뭐 기타 사업부 이렇게 나뉘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난 분기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이 80%나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AMD랑은 굉장히 차이가 큰 부분이 AMD는 사업부가 굉장히 분산이 잘 돼 있어요. AMD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MD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47%고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PC 쪽 사업부가 29%, 거의 30%고 그리고 게이밍이 한 14%, 15% 이렇게 되는 거고. 진짜 잘 나눠져 있네.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특성이 있는데 대신에 지금 같은 산업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각광을 받고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특히 이 AI 데이터 센터가 크는 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 데이터 센터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뭐 아이렌이나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부채 때문에 뭐 코우이브나 뭐 이러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워낙 많으신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산업의 어떤 주기라고 보게 된다면 데이터 센터라는 결국에 학습을 시키고 추론 학습을 시키고 그 엄청난 데이터 양을 다 소화를 하면서 앞으로 그 AI 어떤 산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의 뭐 정말 공장이라고 봐야 되는 뭐 그런 데이터의 공장?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가공시키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이제 산업의 어떤 사이클. 그러니까 이 어떤 학습이 되고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그래서 피지컬 AI로 넘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그 넥서스에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만 봤을 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어떠한 사이클은 어느 정도로 좀 계산을 하고 계세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옛날에 우리 각 회사마다 전산실이 있었잖아요. 전산실.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축적해놓고 데이터 있고 돌리고 연산하고 이런 것도 해주는 그런 이제 사업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전산실 같은 개념인데 이게 엄청 커지기 시작하고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네가 설계를 할 때는 미국 정부에서 나온 공식 문서에는 10년 주기를 설계 만들어요. 10년 주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10년 주기 설계 만드는데 수명은 실제로는 3년에서 5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그 서버에 있는 부품의 수명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 3년이냐 5년이냐 얘기가 사실 이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10년 주기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설계는 10년 주기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는 혹시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비행기 한 30년 되나요? 비행기는 수명이 이제 무제한이라 부르거든요. 무제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인 수명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0에서 13년 쓴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쓰고. 15년 쓰고. 근데 계속 수리를 하니까 그 안에 부품이 계속 갈리고 그렇죠. 새로 이제 수리를 하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처럼 데이터 센터 역시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3년에서 5년 주기는 이 부품 교체 주기를 이제 투자 주기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성능이 이제 성능 기준으로 25%에서 40%가 되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성능이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오고 연산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칩을 갈아주게 되는 거고 생각보다 빠르게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이클 버리가 맞는 거지만 하지만 AMD 리서치에 의하면은 말 그대로 이걸 갖다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걸 빼가지고 전통 서버 넣으면서 전반적인 업그레이드, 전통 서버 역시도 업그레이드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투자가 늘어나는. 그렇죠. 이렇게 수상이 되는 거죠. 아주 그러한 어떤 사이클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주가에 우리가 적용이 되는 시기. 지금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각광을 받고 뭐 큰 변동성도 있긴 하지만. 이게 3년에서 5년이다 또는 지금의 첫 삽을 떠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 이렇게 지을 거다 저렇게 지을 거다라고 나오는 것이 주가 측면에서 먼저 선반영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 어떤 주가 측면에서 지금의 반영이 되고 있었던 그 이후에 뭔가 2차적인 어떤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수명과 또는 사이클을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는 가지고 있을까?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뭐 너무나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끝이 아니다.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해석이 나온다면 또 2차 랠리가 또 나타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만약에 시장에서는 해석이 돼버린다면 이 학습을 가지고 다음 넥스 스텝으로 뭐 피지컬 AI가 될 수도 있고 휴머노이드가 될 수 있고 뭐 로보택시가 될 수 있고 요 다음으로 넘어가는 관계고 그 이후에 연산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뭐 그냥 하나의 데이터 센터의 하나의 큰 주기로서 그냥 계속 이 연산을 하는 거고 시장의 기대감은 좀 줄어들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잦아드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2차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정말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맞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루빈 스케줄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루빈이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 사이클을 누가 이끌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가 돈을 쓰고 있냐를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빅테크가 쓰고 있어요. 근데 빅테크는 마냥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도 항상 고민 중인 게 얘네들이 뭐 아이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랑 계속 몇 기가와트, 100기가와트 이상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장기적인 얘기인 거예요. 뭐 30년 뭐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오케이. 그럼 내년까지 그래서 사실 저희가 되게 짧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올해까지는 오케이 25년도 끝났고 예. 26년도도 돈 많이 쓰겠대요. 26년도 많이 쓰는데 그럼 이 다음에도 계속 쓸 수 있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갖다 계속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불확실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예. 기업들에서 쓰고는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써줄 거냐 생각하면 만약 기업이 못 쓴다라고 했을 때는 나라가 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사우디도 그랬고 네네. 우리나라도 사준다고 하고 예. 있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 국가가 이 사이클을 또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요는 계속 있는데 물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쵸. 그 추가적인 어떤 수요는 분명히 좀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그쵸. 그렇게 우리 기대를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엔비디아를 깔고 들어가야 된다. 예. AMD에 대한 어떤 매출 구조도 말씀을 해주셨고, 뭐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AMD 같은 경우도 포인트가 약간 사실은 이제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GPU에 관심이 많은데 맞아요. 우리가 아까 전통 데이터 센터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GPU뿐만 아니라 CPU가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럼 이 CPU를 잘하고 있는 게 두 개 회사가 있죠. 대표적으로 인텔이 있고 당연히 AMD가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 서버 CPU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99%였어요. 얘네가 원래. 예. 근데 지금 거의 7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럼 이걸 누가 뺏어갔냐 보면은 AMD가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AMD 주가가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 PC 시장에서 인텔의 CPU 점유율을 AMD가 뺏어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렇게 크로스되는 구간. 그렇죠. 그 구간에서 엄청 좋았었는데 AMD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예, 지금 사실 이 시장, 이 서버 CPU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B2B 영업이라는 영업 관점에서 봤을 때 B2B 영업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심장, 이 데이터 센터의 뇌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갖다가 보수적으로 되게 볼 거 아니에요. 기존에 쓰던 거 쓸 텐데 그렇죠. 이거 갖다가 점유율을 뺏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각광받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99%에서 지금 70%까지 인텔 입장에서는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이나 속도가 지금 가파르게 지금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 AMD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콜을 할 때마다 그걸 되게 강조를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GPU에 관심이 많죠. 사실은 그거 이제 다행히도 이번에 오픈 AI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과도 이제 계약을 맺기 시작하니까 이제 확신을 갖는 거고 이런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도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프로세서 중에서 이제 GPU가 너무 지겨워서 CPU 중에 내가 뭘 가져가고 싶다. 그럼 인텔 아니면은 AMD인데 만약에 미국 정부를 믿고 한번 가보겠다 하면 인텔인 게 맞지만 트럼프 그렇죠. 정책으로 아무래도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제 죽이진 않겠다 대마불산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인텔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실제 시장에서 점유율 뺏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속도로 봤을 때는 AMD다. 그렇죠.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뭐 엔비디아와 AMD가 비교하기가 조금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좀 뭐 다른 어떤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엔비디아의 시총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5조 달러가 넘었나요? 지금 뭐 약간 조정을 주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시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조 4천억 달러 정도 되네요. 지금 AMD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1분의 1밖에 안 돼요. 시총 맞아요.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찌 보면 되게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의 물론 엄청난 큰 기업이긴 하지만 그렇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엔비디아와 물론 엔비디아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완전히 도태되어 있었던 그런 기업이 그러니까 GPU를 통해 가지고 뭔가 대항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어떤 시총에 대한 차이를 좀 보게 되면 약간은 좀 조금 더 올라가도 되는 룸이 있지 않을까 AMD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너무 좀 절어 있었던 건 맞는 거고 절어 있었다. 절어 있었던 건 전문 용어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약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이제 그 어디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가 사실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높은 지금 상황에서는 AMD를 뭐 이렇게 세게 따라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세게 따라가긴 힘든 상황이긴 하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약간 독이 되는 게 사실은 이 사업부 자체가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독인 거죠. 사실은 레버리지 효과가 없다는 거. 오히려 지금의 어떤 매력도를 봤을 때, 그죠? 그렇죠. 매력도를 봤을 때 분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브로드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전 브로드컴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경쟁적 측면보다는 같이 크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에이직 쪽,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만들려는 수요도 굉장히 강한 게 맞는 거고 대신에 이거 하는 동안 범용도 당연히 같이 써야 되는 거고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에이직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브로드컴 같은 기업은
없죠, 사실은 이런 기업이. 그래서 그렇죠. 이 기업은 같이 AMD랑,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범용에서는 그냥 엔비디아 깔고 가시고 에이직 쪽에서는 브로드컴 깔고 가시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가 고객사, 주요 고객사가 3개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G사, 그리고 B사, 그 다음에 M사 이렇게, 그러니까 메타, 바이트댄스, 구글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오픈 AI를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좀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플러스로 몇 개 기업이 더 있다라고 얘들이 암시적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룸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뭐 반도체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을 정말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잘 긁어주셨던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제가 강재구 연구위원님과 다음 주에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질문지를 많이 써놓겠습니다. 예, 보고 나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최보아 앵커와 김민 캐스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위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한번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있고요. 내일 저희가 8시에 찾아뵙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저희가 또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병준 킹상헌한 미래 해뮤 우럭고기 애호막 블레이커 별이 되어라 에어 피라미드 돈키호테 남동안 덴버 이야기 빼고 택비타 모두 모여서 불을 켜는 밤 함께 웃고 떠드는 우리만의 시간 대롱대롱 순너충 조건이야 오홍 참소종역 방학 늑대 히리치리 도돌이 두바이 속속 이연열 갱진이 다다워렌 파크 밤하늘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소중해 오늘은 우리 밤 바랄라 놀고 먹는 백수 송송현경 미밍 스킨 곰돌이 꿈꾸는 드립스타 곰탱 양말 브릿지 레몬 맛있다 야바위게 거리 김지민 에버그린 말티 고산 박명장 에디포 에버남 다스페이더 수한스 세종의 에리스 보슈머 러로 유디 정 PD 함께 모여 채팅 속 우리들의 밤 빛나고 있어 모두의 이름 하나하나 별빛처럼 반짝여 서로를 불러도 좋아 이 밤을 함께 즐겨 바랄라 놀고 먹는 백수 송송현경 미민치킨 꿈돌이 꿈꾸는 드립스타 곰탱 양말 브릿지 레몬 맛있다 야바위게 거리 김지민 에버그린 말티 고산 박명장 에디포 에버남 다스페이더 수완스 세종의 에리스 보슈머 러로 유디 정 PD 우리 모두 함께 채팅 속 우리들의 밤 끝없이 즐겨 네, 최보아 김인의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나오는 속보들, 장 전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오늘 장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기업과 원자재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죠. 김민 캐스터 통해서 바로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헤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 발표에 대한 좀 경계감이 좀 기대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는데 그걸 이제 좀 딛고 정교장까지 반등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M7 종목 주가창 열어볼 때마다 약간 좀 떨리는데 오늘은 뭔가 어떨지 좋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기대감이 말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1.5%대 현재 상승불 켜주면서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글 알파벳 쪽으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강한 상승이 또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1.1%대 상승이 그렇게 크다라고 표현을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근 시장 상황 보면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 개장하고 나서는 뭐 2%가 넘게 상승률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 제미나이 3가 사실 뭐 크게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주가 흐름으로는 괜찮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요즘은 뭐 하나 잘못 나왔다 하면은 주르륵 미끄러지는 맞아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좋은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뭐 호재는 호재겠죠. 네. 다음 종목은 다음으로 뭘까요? 메타 쪽으로는 이슈가 있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메타의 이슈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두 가지 잠잠했죠. 이슈가 있습니다. 이 메타가 인스타그램 왓챗 인수 관련해서 또 FTC 반독점 소송에서 또 승소를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또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수익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까지 또 이 대규모 리더십 개편에 관한 두 가지 이슈까지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송 승리와 함께 또 AI에 대한 또 중심에 대한 경영 체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 역시도 소폭이지만 상승의 움직임 선물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FTC 소송에서 이겼다라는 점은 메타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큰 짐을 좀 어느 정도는 덜어냈다라고 좀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아마존의 주가 움직임,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진 않지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이 따라갈 줄 알았으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박권이네요. 어제 이런 하락세가 좀 크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봤을 때는 강보합권의 움직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네요. 오늘 엔비디아랑 엔트로피 관련해서 투자 이야기도 있었는데 별다른 영향은 미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는 좀 이슈가 많습니다. 먼저 좀 세 가지 이슈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머스크 CEO와 또 트럼프가 화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백악관 만찬에 참석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머스크가 다시 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 뭔가 포용하려는 의지가 공화당 쪽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주행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허가했다는 뉴스도 함께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 XAI가 또 150억 달러 조달 협상 중이라는 보도도 함께 이어지면서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테슬라 전반적으로는 좀 온기가 돌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혹시 제 화면 바로 바꿔주시면 제가 기사 하나 띄워드릴게요. 오늘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나왔던 기사인데 애리조나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위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허가받았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으니까요. 이런 소식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죠.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소화하면서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주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변동이 없네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M7 종목은 이렇게 한번 주가 움직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가장 상단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눈에 띕니다. 3% 가깝게 현재 상승 중인데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라는 CNBC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10억 달러를 조달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도어대시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도어대시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도어대시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그리고 2027년 브라질 여자 월드컵의 후원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한 10분 전쯤에 나온 CNBC 레이티스트 뉴스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제프리스가 도어대시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목표가를 기존에 220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한다고 했는데요. 현재가 대비해서 약 23%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나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엘버말 같은 경우는 리튬 생산 업체죠.
기업이죠. 3% 넘게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앨범알은 전일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감펑 리튬 CEO가 내년에는 리튬 배터리 사용량이 현재 대비 30%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좀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앨범알뿐만 아니라 뭐 리튬 아메리카스와 같은 리튬 다른 기업들 역시 좀 호조를 이어가고 네. 있으니까요. 관련해서도 원자재 소식과 연관지어 보실 수도 있겠죠. 하락하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박스터 같은 종목은 제약사입니다. 네. 제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대용량 주입 펌프와 관련해서 이 안전 문제를 사전에 고지를 네.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법적 공방이 좀 예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제약사 관련해서는 뭐 이러한 안전 관련된 소식들 또 뭐 소비자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굉장히 네. 큰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는 유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장에서는 유가가 2.5% 넘게 프리마켓에서 좀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졌다라고 네. 좀 체크가 되어 있는데 미국 석유협회 API가 주간 원유 재고가 445만 배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휘발유 재고는 155만 배럴 증가, 증류유 재고는 57만 7천 배럴 증가로 예상치 대비 굉장히 높은 수치의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면서 네. 좀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유가의 영향으로 지금 좀 핀비즈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에너지 섹터도 좀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네. 특히 뭐 쉐브론이랑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대가 넘는 좀 하락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가 뭐 워낙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ING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현재 원유 상황을 좀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 우려해봐야 할 부분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시한이 11월 21일입니다. 혹시 여기 날짜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컴퓨터에는 보이는데 네. 이틀 남았죠. 이틀 뒤에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시작이 된다면 공급 부족의 촉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가가 이러한 부분들은 하단이 좀 제한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난 김에 아까 제가 여기 어디 갔죠? 뉴몬트 있죠. 뉴몬트 지금 2% 넘게 오르고 있는데 네. 뉴몬트는 대표적인 금광 기업이죠. 금 가격도 제가 떠오르는 김에 봐드릴게요. 지금 금 가격이 1% 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광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네.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강보합권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네. 적은 하락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9만 1,000달러대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9만 선을 깨지냐 마냐를 걱정하는 그러게요. 시기였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오늘 다행이라고 장에서는 할까요? 그래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정규장에서 상승폭이 더 커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짚어드린 CMC 데일리 오픈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과연 시작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주목하면 좋을까라는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여기 헤드라인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드릴게요. 네. AI 종목들이 대부분 이익을 얻고는 있지만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네.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뽑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여기 내용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볼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9만 달러가 하회되기는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래도 네. 지금은 9만 1,000달러 위로 올라온 모습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프리마켓 뉴욕에서 다뤘던 이야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엔트로픽에 대한 투자를 감행했다라는 소식이고 요것도 저희가 다뤘던 소식입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3를 발표했다라는 소식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민캐스터가 준비한 다음 브리핑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을 법한 오늘의 장전 실적 발표 기업이죠. 로우스 그리고 타겟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주가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민캐스터의 다음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브로드컴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브로드컴의 이런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브로드컴과 일본 NEC가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NEC는 먼저 자사 시스템에 VCF를 적용해서 경험을 좀 쌓고요.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NEC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구축뿐만이 아니라 혁신 가속화 그리고 비용 관리 또 보안 강화의 영역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번 협력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단순히 기술 제공을 한다는 것을 좀 넘어서 양사의 클라우드 경쟁과 또 기술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0년 넘게 협력을 해왔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 확장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과 또 NEC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또 고객에 대한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도록 도울 예정이고요. 또 시장에서 입지도 또 한층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브로드컴은 약하게 좀 움직이고 있긴 한데 0.5%대 상승도 켜주면서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엄청난 큰 호재가 아니면 확 뛰는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온기가 돌고 있다라는 점 언급해드립니다. 브로드컴과 NEC의 파트너십 이야기인데 뭐 참 요즘 시장에서는 파트너십이다, 뭐 투자다, 협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일본 NEC가 조금은 주가를 부양해주기에는 약간은 좀 미진한 네임밸류를 가진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우스의 실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장전 실적 발표 기업으로 로우스 그리고 타겟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로우스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실적을 전해드렸던 홈디포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홈디포와 로우스는 모두 미국의 주택 개조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3 6센트로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은 208억 1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뭐 홈디포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약간은 좀 엇갈리는 혼재되는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홈디포와 이 방향 자체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홈디포는 지금 혹시 뭐 민캐스터가 시간이 된다면 홈디포 실적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몇 % 지금 프리마켓에서 떨어지고 있는지 봐드릴 수 있는데 뭐 일단 제가 지금 창이 없기 때문에 로우스의 지금 주가 상황 보여드리자면 프리마켓에서 6% 넘게 지금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자체는 약간은 좀 부진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제 홈디포의 실적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업계에 몸담고 있는 경쟁사기 때문에 사실 같은 업계의 상황이 비슷하겠죠. 뭐 일단 이번 시즌 미국에서 주택 개조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낮았다고 하고요. 또 미국인들의 소비가 미진한 부부분도 지적이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는 현재 K자형 그 소비가 나타나고 있죠. 이 고소득층은 소비를 많이 하고 저소득층은 소비를 별로 하지 않는 데 반해서 중산층의 소비는 동결이 되어 있는 하지만 이 홈디포와 로우스의 주 타겟층이 하필이면 이 중산층에 몰려 있는 그런 좀 딜레마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홈디포 주가 띄워주셨네요. 어제 정규장에서 6% 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빠졌죠. 오늘 장에서 뭐 0.9% 정도 반등 중에 있기는 한데 뭐 그래도 가이던스 같은 부분들을 하향함으로 따라서 투자자들이 약간은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제 로우스 창으로 바꿔주세요. 로우스의 가이던스 같은 부분도 보겠습니다.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860억 달러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는 845억 달러에서 855억 달러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 전망치 대비 상향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참고로 예상치는 856억 1,700만 달러였다고 하니까 올해 연간 이 매출 가이던스는 예상치 대비해서도 높게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연간 EPS 가이던스 그리고 2025년 연간 조정 영업마진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연간 EPS 가이던스는 $12 25센트로 이전 수치인 $12 27센트 대비 일정 부분 하향을 했다고 하고요. 조정 영업마진 가이던스는 이전치는 12.2%에서 12.3%로 제시가 됐는데 이번에 제시된 수치는 12.1%로 하향이 됐다고 하니까요. 가이던스 같은 부분도 일정 부분 약간은 좀 혼재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로우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어제 홈디포의 실적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호재를 받고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쟁사인 홈디포가 가이던스를 전반적으로 크게 낮춘 데 따라서 로우스는 그래도 일정 부분은 상향을 한 부분이 있다. 경쟁사 대비해서 확실히 시장 지배력,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높은 부분을 이번 분기에 선점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제가 말을 하는 그 시점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개장을 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 중 하나로 로우스가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깃의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깃이라고 한다면 뭐 자파 체인점, 소매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로우스 그리고 타깃 모두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잘 보여주는 일종의 기준이 된다, 선제적인 지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이 될 예정이니까요. 두 기업들의 실적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국 소비 전반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조금 더 과장해서 말을 한다면 연준이 과연 이러한 소비의 패턴을 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금리 인하 기조를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테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수치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깃의 실적도 수치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1.78로 예상치를 웃돌았고 매출은 252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로우스도 실적이 약간은 혼재됐지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타깃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실적이 혼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3% 가깝게 좀 빠지고 있는 흐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오갔는지 CNBC에서 내놓은 기사를 통해서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타깃은 4분기 매출이 한 자릿수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면서 다음 분기에 대해서도 조금 악화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연간 EPS 가이던스가 $7에서 $8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전에 제시했던 수치는 $7에서 $9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좀 낮아진 부분이 확실히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이 타깃은 언제쯤 매출이 긍정적으로 양전될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발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민캐스터가 타깃의 투자자라면 이 말이 긍정적으로 들릴 것 같으세요? 부정적으로 들릴 것 같으세요? 그래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긍정이라고 말해주고 싶긴 해요. 긍정이라고 말해주고 싶긴 하지만 부정적으로 좀 읽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 그쵸.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치명적인 발언일 수가 있겠죠. 이 타깃은 또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발언도 함께 남겼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경영진 교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랜 CFO이자 CTO였던 마이크 피델거가 내년 2월 1일부터는 CEO로 부임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타깃의 오랜 CEO였던 브라이언 코넬의 후임으로 지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타깃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매장 회복 그리고 매출 증대를 위해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본 지출을 전년비 25% 정도 늘어난 50억 달러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 지출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좀 안 좋게 읽힐 수도 있겠죠. 이 타깃의 향후 방향성 또 매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각기 다른 해석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지출을 예고했다라는 거는 그게 성과로 돌아온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될 것이고 그게 성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냥 돈을 많이 쓴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타깃 같은 경우도 향후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도 좀 불안정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요약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타깃의 매출은 지난 4년간 오랫동안 정체를 이뤄왔다고 하는데요. 주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21년 말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현재는 약 67% 정도 폭락한 상태라고 하고요. 올해 들어서 연초 대비해서도 무려 35% 넘게 하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확실히 공격적인 턴어라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와 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어떠한 방식으로 향후 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타깃은 지난달에 1,800개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내 최대 규모의 해고라고 하는데 사실 해고 같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사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감축, 즉 긍정적인 의미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깃은 브랜드를 전반적으로 다듬고 진열대 인테리어 혹은 제품의 디자인 같은 것들을 새롭게 맡아줄 디자이너들을 적극적으로 섭외하고 있다라는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깃은 원래 이 휴일, 그러니까 홀리데이 시즌의 강자라고 불리는데 이번에는 할로윈 등 여러 가지 이벤트 시즌에도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던 그런 악재를 좀 맞이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타깃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먼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이 타깃은 지난주에 3천여 종의 식품과 생활용품의 가격을 인하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할로윈 때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말 1년에 몇 안 되는 장사가 정말 잘 될 거라고 노리는 시즌에도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확실히
무언가 마음을 먹은 듯한 그런 결연한 의지가 좀 엿보입니다. 네. 대규모의 그 제품들의 가격 인하를 좀 단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되게 귀엽게 예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장식품은 1달러, 촛불은 5달러, 담요는 10달러까지 가격을 내렸다고 하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들 저렴하게 타겟에서 생활용품을 마련하고 싶으시다.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뭐 관련 용품들을 마련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타겟으로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브랜드들과의 협업도 좀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도 예시로 하나 나와 있는데 스타벅스와 협력해서 냉동 페퍼민트 핫초코 프라푸치노와 같은 제품을 출시하는 등 또 스타벅스가 매니아층이 많잖아요. 뭐 그런 매니아층도 좀 노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이번 분기에 당일 배송 주문율이 35%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시키면 내일 새벽에 오죠. 정말 당일 배송의 강자와도 같은 나라인데 미국은 아직 그렇게까지 배달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조금씩 이제는 당일 배송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화가 되는 그러한 시기들을 좀 나고 있기 때문에 타겟이 확실히 이번 분기를 통해서 당일 배송이 먹히는구나 라는 점을 파악을 했으니 다음 분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함으로써 경쟁사 대비해서 좀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 이게 당일 배송이 쉽지 않거든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려점이 있긴 합니다.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건데 아마존도 신선식품을 새벽에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존의 얘기까지 한번 덧붙여봤고요. 관련해서 로우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반면 타깃은 주가가 3% 넘게 밀려나고 있다라는 부분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타깃이 좀 흔들리고 뭐 직원이 해고되고 이런 뉴스가 있으면 항상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반응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선제적인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래도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로우스의 실적은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뭐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가 나타날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캐스터가 준비한 다음 브리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죠? 잠깐 오클로와 지멘스 계약 체결 소식이 있어서 요거 속보로 잠깐 읽어드리고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오클로와 지멘스 에너지가 상업용 발전소의 전력 변환 시스템의 공급을 위해 또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방금 나온 내용이긴 한데 이 지멘스 에너지는 오클로의 첫 번째 원자료인 오로라 파워하우스의 스팀 터빈과 또 발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이는 핵심 장비에 대한 조달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을 앞당기는 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뉴스 자체로 봤을 때는 지멘스에게는 좀 호재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오클로가 좀 대단하다 이런 반응도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어떤 내용이 있을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오클로는 무언가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죠. 빠른 시일 안에 달려가야 돼요. 가시적인 결과를 좀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오픈 AI와 또 인투이트의 파트너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가지 모두 다 파트너십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확실히 파트너십이 좀 강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오픈 AI가 이 회계 소프트웨어 기업 인투이트와 손을 잡고 개인 금융 비서 시대를 또 본격적으로 열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챗 GPT 안에서 이 터보텍스와 퀵북스 같은 이 주요 금융 서비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인데요. 이제 복잡한 세금 계산이나 그리고 현금 관리에 대한 흐름도 챗 GPT 안에서 좀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픈 AI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1억 달러 이상의 그 이상의 수익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투이트는 챗GPT의 기술을 활용해서 세무 준비, 급여 관리, 또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까지 하면서 다양한 AI 기반의 자동화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개인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기업 고객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퀵북스와 메일침프 같은 실시간 앱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겠고요. 또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도 보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대화형 AI를 넘어서 개인과 기업의 이 슈퍼 어시스턴트로 좀 진화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엿보인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챗GPT 쪽으로는 하나의 이슈가 더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GPT 안에서 타겟 쇼핑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이 유통업계 최초로 GPT 내에서 바로 쇼핑의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함께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엮어서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픈 AI와 인투이트의 파트너십
파트너십, 정말 파트너십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요즘 미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PM템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요거 창 하나 띄워드릴게요. 지금 비기스트 무브가 간단하게 나왔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타겟 실적이 나왔고 로우스도 실적 얘기 저희가 조금 전에 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TJX라고 또 다른 할인 소매 업체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실적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도 실적이 다 주황색으로 체크가 된 걸 보니까 아주 비트하는 컨셉을 비트하는 좋은 실적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인베스팅닷컴이 틀리지 않았기를. 오늘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3% 가깝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확실히 뭐 같은 소매 업체들이라고 하더라도 주가 향방이 약간은 좀 갈리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 뭐 도어대시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제프리스가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움직임이 많은 종목들로 좀 꼽히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나왔던 짐 크레이머의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CNBC 매드머니의 진행자죠. 짐 크레이머가 관련해서 오늘 정말 많은 말을 했더라고요. 요즘 주식시장의 하락장 그리고 AI의 트렌드에 대한 말을 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귀가 쫑긋할 만한 이슈인 것 같아요. 하락장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짐 크레이머가 과연 어떠한 해안을 남겨줬는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크레이머는 광범위한 하락장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인기가 없는 작은 물건을 사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성기가 한참 지난 종목들을 위주로 좀 픽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인정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AI 관련주 중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을 제외하고 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종목들을 선정하는 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짐 크레이머는 지금 연출되고 있는 하락장이 시장 랠리의 종료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다 라면서 투자자들을 좀 안도시켜주는 그런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가장 키포인트는 지금 나옵니다. 사업적인 펀더멘털이 튼튼하지만 지금 주가가 낮은 종목을 고르라라고 했습니다. AI 관련주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투자법이라고 하는데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어제 하락이 가장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가령 구글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투자 우려가 있지만 클라우드와 유튜브 등의 사업부가 견고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글 같은 종목도 지금 약간 많이 오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이라고 본다고 했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최근 뭐 아이폰 17과 같은 견고한 펀더멘털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구글과 애플은 AI 버블론이 지금 팽배해 있는 이 시장의 상황 속에서도 AI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장에 대비하는 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내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비중을 담아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그때 추가 매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주식을 보유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뭐 가령 공격적으로 투기성 종목이 한 종목 들어있다면 방어주 관련해서도 한 종목을 반드시 넣어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고요. 또 주식에만 너무 목을 매지 말아라. 주식 이외에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현명한 투자자의 방법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당연히 인덱스 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수에만 너무 의존하면 너무 안정적이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지수 투자, 그리고 종목 투자, 개별 종목 투자를 동시에 끌고 나가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끌고 나가는 게 가장 요즘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고민이 되네요. 지금 28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 못 해드릴 것 같고 정말 간단하게 몇 마디만 드리자면 짐 크레이머는 뜨거운 AI의 열기가 지금은 식어버린 느낌이 나긴 하지만 절대로 그 AI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 월가에서 AI에 대한 애정이 최근 많이 식은 건 맞지만 여전히 AI를 믿고 있다.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더 많은 난기류를 원래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이 한 가지 맹점이 있다면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그 너머의 안개 속의 무언가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하기는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중요한 말이죠. 한마디로 이 AI 자체에 대해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지만 오픈 AI는
분명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서 오픈 AI와 관련된 소식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는 조금 더 날카롭게 좀 파고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 크레머의 해안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이렇게 생기기는 했어도 굉장히 현명한 말을 많이 하는 인물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짐 크레이머의 말까지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민캐스터가 보고 있는 시장 상황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하나 이슈 짧게만 짚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미국 통합감독청은행에 암호화폐 보유를 허용했다는 소식인데요. 대차 대조표상의 보유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만 좀 진행이 되고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도 은행들은 이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운영과 또 테스트를 보다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 함께 짚어보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3대 지수만 간단하게 봐주시죠. 아까보다는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모양새긴 한데 어쨌든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중심으로 좀 1%대 넘는 상승분을 가져가고 있고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타겟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월마트도 좀 어떻게 이어질지 실적 발표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경계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일 이 시간에 정말 나눌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